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폭우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합동 보고 등을 받았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폭염이 시작됩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어서요. 좀 이렇게 종합적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고 또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또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조심하면 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이게 뭐 각각의 다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좀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뭐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입니다.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 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서는 지난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대통령 오늘 모두 발언의 첫 언급이 신임 장관에 대한 환영 인사였습니다. 새 정부 장관직의 절반, 현재까지 9명의 장관이 임명된 상황인데 신임 장관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9명의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폭우와 관련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교부세도 시급한 점을 강조했고 또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자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중에 국회에 요청할 전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강준욱 비서관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군요.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강 비서관이 사죄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강 대변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진영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란 취지의 의견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론이 일었고 결국 강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계 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한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오늘 중으로 요청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한 차례 더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송부의 경우 최장 10일까지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처럼 하루나 이틀을 기한으로 재설정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는 만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못했다고 관련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는 폭로까지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여가부 장관직에 임명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파장,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를 상대로 예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관련한 문서도 확인됐다고요? 네, YTN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심사 자료입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이던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운영경비 8억 3,700만 원 가운데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유는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국회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점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가부 수장인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가 문서로도 확인된 건데요. 정 전 장관은 최근 지인들과의 SNS 대화에서 초선 의원 시절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했지만 제반 사항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냈고 이후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에도 기조실 예산 4억 300만 원 가운데 약 30%를 깎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강 후보자를 찾아가 사과한 뒤 예산을 되살렸다고 회상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은 실제 국정감사 중계 카메라에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예.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네, 관련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 논란은 과거 얘기를 하면서도 강 후보자가 한 번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를 적극 감쌌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적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좌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보좌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여당 의원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예고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성명을 통해 같은 당 전임 장관이 직접 사실을 공개한 것만 봐도 세평을 짐작할 수 있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가 갑질 폭로에도 보고서를 재송부한다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이 강 후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보고서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지만 여권 내부 우려와 최근 지지율 하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집사 김예성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윤재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소환은 본인의 연기 요청으로 불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윤 씨 소환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조금 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재현 씨는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 규모 투자를 받고 지분 매각을 통해 46억 원을 챙길 당시에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였습니다. 출석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윤 씨는 집사 김예성 씨의 지인으로 이노베스트 코리아 유일한 사내이사로 김 씨 배우자 정모 씨가 올라 있어 차명회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특검은 HS 효성과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기업들이 오너리스크, 무마 등을 위해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당시 투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출국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어제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배우자 정 씨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김 씨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미루고 있어서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앞서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변호인 휴가를 이유로 다음 주로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이 또다시 내일 출석을 통보하자 이 전 대표는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며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인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로 미뤄달라며 명 씨가 수령을 거부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을 요구받자
다음 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답한 뒤 연락을 일절받지 않아 특검이 경남 창원까지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한 상태이고 구속된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 조사도 특검 사무실 내 구치관 마련 문제로 미뤄지고 있어서 최장 15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하며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어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자, 특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특검은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기본적인 증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해줬다며 수사 동력을 잃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 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특검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은 오늘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작년 7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경로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경로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금규 특검보 등이 출석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의 구속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조 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경찰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조 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뒤인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 씨는 그제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신호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곳은 숨진 아들의 아파트로 피의자 조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며느리와 손주들, 지인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사제 총기를 격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발사 후 차를 타고 도주한 조 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방배동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영상에는 조 씨가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재차 도주하려다 끝내 검거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사제 총기 확보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밝혀야 할 텐데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파이프 등 부품을 구입한 뒤 공작소에서 잘라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알은 수렴용 탄총 탄환으로 20년 전 구매해뒀던 것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생일 파티는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나갔다가 온다며 자리를 비운 조 씨가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 갑자기 범행한 겁니다. 경찰은 조 씨가 오직 아들만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장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으로 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경찰청뿐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세부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운전자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오산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옹벽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 그리고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6일 만에 처음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주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졌는데요. YTN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사고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때 갑자기 고가도로 옹벽이 부풀어 오르더니 토사가 마구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은 토사에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도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렇게 무너진 도로와 옹벽의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사고가 나기 전에 붕괴 징후가 감지된 상황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 시민은 물론 경찰도 집안 침하 등 사고 징후를 미리 포착해 오산시청에 미리 알린 사실이 YTN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옹벽 붕괴 사고가 나기 불과 2시간 전쯤 사고 장소 주변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갓길에 멈춰선 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경찰은 붕괴 사고 징후를 포착하고 오산시청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전날에는 고가도로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 빗물이 스며들 경우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시청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전 2번이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던 건데 오산시는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고 전 현장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인 도로 옹벽이 무너져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오산시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틀 전 물폭탄을 맞은 경기 북부 지역은 폭우로 집과 밭이 쑥대밭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3명이 숨진 경기 가평군에선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상면입니다. 네, 현장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쪽으로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가 보이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곳에서 차를 타고 5분가량 떨어져 있는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통신이 두절돼서 이곳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림 같이 보면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포도밭이었다고 하는데요. 비가 쏟아지자 산사태가 나면서 일부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옆을 보시면 근처 건물도 함께 휩쓸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쓸려 내려온 흙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딛는 곳마다 발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이곳에 전봇대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참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쏟아져 내려온 흙이 자신의 집까지 덮쳤다면서 건물 하나는 떠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무릎 높이까지 흙이 찼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마을뿐 아니라 저희 취재진이 이동하는 길에도 곳곳 도로에 쓸려온 흙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북부 지역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4명입니다. 가평에서 3명, 포천에서 1명인데요. 특히 가평군은 아직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덕현리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실종자 1명이 늘었습니다. 앞서 대보리 낚시터에서 70대 남성 1명이, 마일리 캠핑장에서 일가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큰데요. 가평구는 어제 오전 기준 도로와 다리 등 공공시설물 40여 개, 축사와 양식장 등 사유시설 10여 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물이 빠질수록 집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관계 당국의 실종자 수색도 재개된 상황이라고요? 네, 가평구는 아직 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이 오늘 아침 7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소방 70여 명, 경찰 140명 등 인력 2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이 투입됩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마일리와 대보리, 덕현리를 비롯해 하천이 이어지는 청평까지 반경 20km 일대가 우선 수색 대상인데요. 문제는 통신이나 도로가 복구되지 못한 지역이 많고 급류나 산사태로 실종자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평구는 마을회관 등 10여 곳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한 상태인데 일단 어젯밤 9시 기준 이재민은 29세대, 4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상면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돼 호우 피해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기세를 더한 더위로 폭염경보가 확대하고 폭염주의보도 추가로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은 새벽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 구름대가 지나면서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도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강한 비가 내리거나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은 곳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선인데 폭염 경보 지역이 늘었다고요? 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 여주와 강원 동해, 남부 산간, 대전, 광주, 대구 등 충남과 호남,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을 비롯해 폭염특보가 없던 내륙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강원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강릉과 광주, 대구는 34도, 서울도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한낮 댐변 아래에서는 10분만 있어도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과 그늘, 휴식을 꼭 챙기고 특히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신청자가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신청자가 많이 몰릴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출생연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영원 기자, 첫날인 어제부터 신청자가 몰렸다고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첫날 신청자만 무려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8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모두 1조 2,72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9만 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로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모바일이나 카드로 받은 신청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쿠폰은 기본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선불카드와 종이 형태로 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당일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청이 잇따르고 있죠? 네, 오늘 신청 전에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쿠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받습니다. 어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오늘은 2와 7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곳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입니다. 어제 이를 착각한 신청자들이 행안부 홈페이지로 몰리면서 접속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하면서 행안부는 부정한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면 지원금 전부나 일부가 환수될 수 있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해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금요일 8월 1일 사이에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날 거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날은 8월 2일로 예측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1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이번 휴가철엔 언제 가장 붐빌까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9,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5%가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기를 보면 오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 휴가를 떠나겠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8월 9일에서 15일 사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79%는 국내 여행을 가겠다고 답했는데요. 국내 여행 예정 지역은 동해안권이 25%로 제일 인기가 있었고 남해안, 서해안권 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휴가를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습니다.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 안 간다는 이유가 25%로 가장 많아 눈에 띕니다. 네, 휴가철 도로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도로는 언제 가장 막힐까요? 네, 먼저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545만 대로 예측되며 지난해보다 2.8% 증가했습니다. 경부선 동탄분기점에서 안성분기점, 판교분기점에서 양재나들목 등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219개 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도시간 가장 막히는 시간을 예측했더니 휴가지 방향은 8월 2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55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근 일반국도 8개 구간 61.43km를 새로 개통했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철도와 항공 이용 시의 편의 서비스도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요? 네, 먼저 모든 열차 입성 예매를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RT는 입성 예매가 현재 원래 역 창구에서만 가능했는데 KTX와 SRT 모두 이제 모바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등 13개 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항공 이용 여행객을 위해 공항에도 임시 주차장이 확대됩니다. 호텔 등에서 수화물 위탁과 발권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공항을 이용할 때 우선 수속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 같은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인사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사의 표명으로 이렇게 답을 드린 거니까요. 네,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보태자면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과 동시에 여권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결국에는 이 여론을 좀 이기지 못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권의 반발뿐만 아니라 중도나 합리적 보수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민감한 영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5.18의 어떤 중요성과 그 의미, 이런 거를 부인하고 서부 지원의 난입에 빗대어서 5.18을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의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반발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국민통합의 의지와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란이 이제 강준욱 전 비서관의 책에서 지금 시작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정규재 주필이 강준욱 비서관을 또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논란을 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자 아닙니까? 학자 입장에서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썼는지 그 부분을 인사 검증 단계에서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야만의 민주주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월달 정도에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정규재 주필이 그냥 단순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름 석자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은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봤겠죠. 봤을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딱 꼬집어서 이 사람 어떤지 알아봐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에 밑에 누가 있느냐? 민정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에 당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갔을 때 과연 문제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르마가 타지면 그거에 걸맞는 어떤 페이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부분이나 계엄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야만의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끊임없는 탄핵에 대한 어떤 위험성, 남발, 이런 부분은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해당 비서관이
반성하고 사과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위치로서 그런 위치로 갔을 텐데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뭐 사과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팀으로서 이견을 제시하는 입장으로서 예. 주류의 어떤 생각보다도 비주류로서의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다 반성한다. 그야말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제 비서관들에 대한 문제를 네. 좀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에 맞게 인사 검증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셨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좀 인사 라인이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좀 그 개선 조직으로 좀 존재한다든가 그리고 변호를 했던 변호인 출신들이 쭉 포진했다든가 이런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건데 한계가 없는 시스템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지도자가 그것을 어떻게 주문을 하고 예.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능은 달라질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드러난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개된 자료고 예.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의 어떤 청취라든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게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과 만약에 국민 통합의 대의,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 쓴다는 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상당히. 예. 그 우리의 시스템 안에 보수 인사를 넣어서 거기에 의견을 상시적으로 투영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의와의 어떤 저울질 속에서 검증 기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인사를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추천을 받아서 기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또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정한 레드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필터링이 한번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 분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결정이 난 것보다는 이른바 내 편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돌,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강유정 그 대변인의 말 중에서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로서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아서 자진 사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 주권 정부에 있어서의 철학과 기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강선우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준점이 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감?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진숙 후보자도 당연히 낙마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명철회라는 방식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상 강선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를 더 세게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좀 세게 책임을 묻는구나.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뒤는 뭐냐면 강선우 후보자를 좀 더 안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 저도 이름 잘 모르거든요. 강준욱. 이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가 강선우 후보자의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입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해바라기 센터도 숫자를 보면 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줄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8년 39개소에서 21년 39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이런 갑질 의원을 장관으로 보내다니 기가 막힌다고 적었습니다. 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이제 국회에 요청한다. 이거는 임명 강행이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아쉽지만 그렇게 의지가 읽혀지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피력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내부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 다 같은 동지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동지들은 동지주의에 해당하고 어느 동지들은 그냥 소모되고 활용되고 사용되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예. 그것은 어떤 동질감 그리고 연대감 이런 것이 생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 중심 동지주의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 현역 의원들이 어떤 정당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 중심의 카르텔이 지금 작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 현역 의원 카르텔의 강한 의견이 대통령에 전달됐다면 대통령으로서도 국회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당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잘 하려는 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임명이 강행되면 2차, 3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뭐 또 다루겠지만 문진석 의원의 예. 발언, 그 내부에서 이런 약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이 2차 가해로 작동할 예, 수 예. 있고요. 3차 가해는 장관으로 또 그러니까 권력자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약자들은 더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더 물러나게 움츠리게 해야 한다는 구조적 또 가해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살펴야 될 게 저는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통령께서 아무리 현역 의원들 170명이 넘는 의원들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좀 설득과 강단 있는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오히려 중도를 넘어서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임명 이후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도 했고 어제 새로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정영애 전 장관이 이제 강선우 의원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당했다가 다시 이제 사과 후에 예산이 복귀가 됐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강선우 후보자는 되게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지역구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쪼우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도 회의 때 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장관 보좌관이 국회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벌적. 이 징벌적이란 말이 참 무서운데 만약에 해당 장관이나 부처에서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은 여러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국민들의 쓰여야 될 예산입니다.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합니까? 그거는 국민들한테 갑질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위선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얼마나 본인이 지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낮은 무릎으로 경청하겠다. 그리고 뭐 해가 쨍쨍 찔 때는 내가 남루한 우산이 돼서 받쳐주겠다. 비가 오면 비를 막겠다.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입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 분의 어떻게 보면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얼척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다 갑질당한 게 그게 아닙니다. 저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요. 갑질의 영역도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갑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 갑질부 장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여성 갑질부 장관이면 제격인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고심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으시니까 여당에서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상일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을 듣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직장이란 개념도 있지만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나는 의원이 좋다. 뭐 내가 여기 직장이라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런 말씀. 네, 아마 요 지금 언급에 대해서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고 또 보좌관들 역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였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뭐 성폭행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뭐 친해서 뭐 관계를 뭐 오해해서 내지는 뭐 착각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분 아니면 저런 얘기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수성이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 감수성이 없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지적 관계라는 관점,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so what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so what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위계적인 상급자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강요한다면은 그것이 뭐 그게 동지적 관점이 됩니까? 예? 강자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약자가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권위도 되는 거고 뭐 진정성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강자가 이용할 때는요 좋은 말로 포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지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서 위계적 관점이나 강자의 관점으로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석 그 의원의 저 말은요 그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친소 관계로 이루어지면 그게 사실상 사유화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사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자를 했는데요. 기자할 때 어떤 선배한테는 저한테 사실상 뭐 욕도 하면서 막 기흥아 이렇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김기흥 씨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씨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그 화장실 청소, 이 변기 청소가 한 번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된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질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고 저도 뭐 방송에서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데 식당 가면 보좌진이 의자를 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 이 분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과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내가 소위 말해서 갑이고 나머지는 다 을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존중하고 많이 배우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방향의 의리로위원회가 아닐까. 지금 의리를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국민에 대해서 맞서고 이게 국민에 대한 갑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약간 좀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요 조직 밖의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과 관심을 기울여온 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조직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뭐 문희석 의원처럼 이게 갑자기 무슨 가부장적으로 이 모든 조직 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생해서 이런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도해서 비난으로 가면 그것도 국민의 어떤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강선우 후보자 그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먼저 듣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다들 그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각 부처의 그 고유의 기능과 고유의 책무하고 상충되는 그런 이력이나 그런 언행이 있었던 분들은 거취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을 50만 대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8개월이나 더 복무를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을 병적 증명서 제출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남 예산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복구 현장에 가 있었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청문회 지켜본 국민들이 부적격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스스로 강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야당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질이 멸렬하다. 그게 아닙니다. 정치는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교정은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자꾸 야당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저도 국민들이 봤을 때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고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뜻을 비추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계획이 이제 나왔을 때 인사 관련 얘기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강선우 후보자 관련 얘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그 얘기는 없었고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막판에 좀 자진 사퇴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그 의원들은 이게 이제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보좌진과의 관계에서 어떤 미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보좌진을 대할 때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말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될 거라는 그 걱정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의 낙마를 만들어내면 앞으로 현역 의원들의 낙마가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 낙마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이견 표출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예. 심지어 이제 원내대표 주변에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쓴소리 할 만한 분들이 포진이 돼 있는데 예. 그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거의 입장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역 의원들 국회의원 특권 의식이 예.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되는데 특권 의식이 너무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뭐 당내 분위기와 국민의 시선이 같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정치 탄압이 나 하나로 족하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작동을 하면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사람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어떻게 보면 원로 교계 목사님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인데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그런 말은 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파면의 결정을 했고요.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에 대한 어떤 시선은 나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하겠지만 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법적인 걸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특검의 조사 방식과 수사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불만을 공식적으로 좀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가 이제 있잖아요. 8월 6일에. 그것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전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써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전대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좀 저는 있다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도 들어가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극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법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뭐 군인들이니 본인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거는 왜 누가 만든 상황입니까? 지금 본인이 만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지금 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위기의 구렁텅이로 누가 갖다가 쑤셔 박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이게 뭐 뭔가를 교정하는 거다, 뭐 큰 대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요 법 기준에 맞게 해야죠. 지금 법의 기준으로 지금 잣대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요 그 말은요 다 무색한 거예요. 그냥 자기 변명이고 책임 떠넘기고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국민의힘 분들도요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전환길 씨까지 합류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대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당대표로 나오는 전대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은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텐데 저는 전대라는 거는 뭐냐면요.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쇄신을 하고 변화를 하기에는 기간도 짧은 뿐더러 혁신위가 가지는 어떤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선출직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대라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가르마가 타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여러 가지의 어떤 백가쟁명식의 어떤 주장이 하나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종의 어떤 통과 의례로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금의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택과 당원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는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기준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8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1조 2,722억 원으로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8만 9,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모바일이나 카드로 받은 신청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보다 첫날 신청자 수가 40% 늘었다며 국민의 큰 기대감과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이 0%에 가까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소비 쿠폰 등으로 경제를 원활히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소비 쿠폰 사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시장에 돈이 돌아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해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으로 쏟아진 흙을 퍼내고 쓸려 내려간 제방을 다시 쌓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옥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많은 비가 내릴 당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 일부가 유실된 곳입니다. 오전에는 굴착기가 하천에서 흙을 계속 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근로자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에 충북에선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농작물과 농경지는 160여 헥타르, 비닐하우스 60여 동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는 충북 청주와 오송, 청주 오송과 옥산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복구되지 않은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폭우에 이어 폭염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무더위가 복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복구 현장에 오전부터 와 있었는데요. 아침인데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바닥에선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는데 오후 들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충북 청주는 물론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31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습한 날씨에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전역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충북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체감온도는 기온의 습도에 영향을 더해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습도가 10% 증가하면 체감온도가 약 1도 정도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해 복구 등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도 비가 그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폭염이 걸림돌인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탓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지원 인력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남 산청군 모고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모고 마을은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 전체에 토사가 뒤덮인 곳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돌덩이와 토사가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이 토사를 치우는 작업이 잠시 멈춰 있었는데 방금 전부터 이렇게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토사를 치우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또 폭염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작업이 잠시 멈췄던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부터 이렇게 복구 작업, 응급 복구 작업이 재개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멈췄었는데요. 실종자 수색 작업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주 이곳 모고 마을에서는 70대 남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집 주변 또 마을과 가까운 곳은 이미 수색이 거의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100명 정도를 투입해 마을 아래쪽 하천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전체로 보면 복구에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수색 작업에도 500명 넘는 인원이 동원됐는데요. 사나운 빗줄기 뒤에 찾아온 폭염이 걱정입니다. 이곳 산청은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도 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지원 인력도 모두 더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구와 수색 인력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경남 지역에서만 사망 10명, 실종 4명입니다. 또 주택 100여 채, 500곳이 넘는 공공시설 등 시설물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 또 개별적으로 집 주변이나 농지 정리에 나선 주민들 모두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히 쉬면서 복구,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온 것처럼 이번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먹거리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배추값이 전년 대비 100% 넘게 치솟았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올해도 배추값이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소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45% 가까이 오른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깻잎은 11%가 올랐고요. 또 시금치 소매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자, 이런 잎채소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 이른 무더위에 잎이 녹으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게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농경지를 휩쓸고 갔는데요. 곧이어 다시 시작한 폭염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배추는 한 달 만에 31%나 치솟았는데요.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생산자 물가가 통상 한 달에서 석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서너 달 뒤에 찾아올 김장철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제철 과일이 옛말이 된 수박도 맛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집계 이후 최초로 이미 한 통에 3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충남 부여나 논산이 대표적인 수박 산지입니다. 전국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출하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더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 채소와 과일류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할인 지원이나 비축 물량 공급을 통해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죠.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먹거리 물가 잡기에도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검 상황과 함께 인천 사제 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9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 6일에 지금 소환 통보했는데요. 여태까지 수사에서 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일자를 보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뒤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통보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29일 그리고 6일에 이 각각의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 건진법사 관련 청탁 부분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이 오늘 내일에도 이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출석하고 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 분석도 아직까지는 안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일단 출석 통보에 대해서 확정이 아닌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쯤으로 통보를 하고 이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율 과정에서 그 시간 전에 현재 이 수사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을 다듬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궁금한데 얼마나 보세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출석을 이제 조율을 할 때 포토라인과 관련한 부분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포토라인과 관련한 요청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검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확정적으로 출석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예상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비상계엄 결단은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이런 옥중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이제 중요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비상계엄은 결국에 이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법원까지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3년, 4년 정도면은 대법원의 판단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4년 후를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원의 판단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나중에 그보다 훨씬 이후에 역사에서도 이 결단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이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내란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어떠한 주장을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어느 정도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이 형사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형사 법정에서는 진술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메시지 자체만으로 이 법정에서 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단절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죠. 지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에 2차 출석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이제 내일 또 다시 출석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강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한 차례 불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조사를 6시간가량 했었고 이제 네. 오늘 출석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일정상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내일로 다시 한번 이제 통보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예. 한 차례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불응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뭐 강제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의 출석의 이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베트남 출국 이후 잠적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예성 씨가 거액을 챙기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가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이 집사 게이트의 키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IMS 모빌리티라는 렌터카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이 채무가 더 많은 그런 상태였는데 네. 이 회사에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총 186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 과정에서 이 돈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준 이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봤을 때 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HS 효성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오아시스 에쿼티를 통해서 이 결국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HS 효성 등이 돈을 이 법인 IMS 모빌리티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사실관계를 보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이 이 과정에서 IMS 모빌리티가 186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수하는 데 씁니다. 이걸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다시 사겠다라고 예. 하면서 46억 가량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이제 이 주식에 대한 매매 대금으로 46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사내이사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모 씨고 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주주, 소유주로 이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은 오늘 출석한 이 윤재현 대표인데 예. 이 윤재현 대표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실제로 누구 소유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에 들어간 46억 원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소유자한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는 이 윤 대표 것이 아니라 김혜성 씨 거였다거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로 등재가 되어 있던 이 윤재현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자, 이 집사 게이트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 밝힐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 관련 혐의는 이 통일교 측에서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 고가의 명품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 이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 메콩강 사업에 대한 이 부분 수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탁을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은 이 가방을 이 매수했던 이 내역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됐고 이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까지도 지금 현재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건진법사가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련 통일교의 이런 행동을 했던 행위자라고 보이는 것이 윤영호 전 통일
그 세계 통일 본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본부장이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받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전달한 목적 자체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냐 그리고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그렇다면 정말로 메콩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교가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본부장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통일교 측의 이 상단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기 위한 진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자,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향후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예, 일단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영장에 담겨 있던 혐의 자체는 5가지 혐의였는데 네. 이것이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환죄 자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기각 사유에 관해서도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수사 중에 구속이 되는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판례를 봤을 때는 이 당사자의 어떠한 뭐 가족관계라든지 사회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이런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증거는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다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뭐 난초를 만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현재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좀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 사제 총기 사건이 지금 화제인데요. 경찰이 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혐의가 살인, 총포, 도검, 화형류 안전관리법 위반 그리고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일에 이 연수구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60대인 아버지가 30대인 아들을 이 총포로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남성이 이 도주해서 3시간가량 이제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됐고 그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 본인이 이 6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도 이분 인화성 물질이랑 이 타이머를 연결해 놓은 사제 폭탄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실제 출동을 해서 그분 해체하는 이 과정을 거쳤던 그런 사안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살인죄의 혐의가 이제 하나가 적시가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총포를 지금 제작을 직접 한 총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총포화약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본인의 집에 이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그리고 이 부분 발화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현주 건조물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조물을 방어하려고 했던 예비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에 이 부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장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어떤 자세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자들 뭐 이제 현장에 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지금 예. 사망한 이 남성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해서 평소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뭐 다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총포를 어떻게 확보를 했고 그때 확보를 할 때 어떠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 검토도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이 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만 존속살해죄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형법 250조를 보면 이 부분 이제 살인에 관한 부분인데 250조 1항이 이제 일반 살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250조 2항을 보면 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의 실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 연원을 올라가 보면 1953년 9월에 이제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 아니라 사형 무기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인데 95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7년 이상이라고 해서 조금은 더 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형법 제정 당시에 251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023년에 삭제가 된 규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아 사례라고 해서 직계 존속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그 분만 중이나 분만이 이제 갓 이루어진 이 영아에 대해서 내가 양육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 다른 이 타당한 이유 이 부분 검토할 만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을 규정을 해서 이 부분은 또 경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53년 당시에는 이 부분이 이 법으로 법제화될 때도 그 부분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지만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95년 개정 이후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 직계 존속에 관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직계 비속에 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이 부분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면서 이 양형 요소에서 가중을 둔다든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좀 법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특검부터 인천 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대서입니다. 절기에 맞게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3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무척 심한데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편한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양양 현봉만의 기온이 34.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강릉은 34도, 경주 33.6도, 완도가 3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인데요. 앞으로 한낮이 되면 기온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에 5에서 60mm, 중부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최고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모레는 강원 남부와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과 식중독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개인 건강관리와 위생수칙에 더욱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